네, 다시 연결하겠습니다. 그 동영상 강의는 파일 업로드 용량의 한도 때문에 시간이 되면 끊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파일을 두 개로 쪼개겠습니다. 예. 아까 드렸던 얘기 다시 돌아가죠. 예, 여론서만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큰 나라들 위주로 얘기를 드리면 미국은 국제 기준을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미국 자체 회계 기준을 씁니다. 왜냐하면 유럽 기준이 그때 막 대세로 이렇게 부각이 됐는데 결국에 유럽도 이제 금융위기가 왔었죠. 그리스발 금융위기가 오면서 미국은 아직까지 미국 자체 나름의 회계 기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도 일본 자체 회계 기준을 씁니다. 일본은 미국의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미국이 바꾸면 바꾸겠다.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비유럽권 국가 중에 최초로 IFRS를 도입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중국은 중국 자체 회계 기준을 씁니다. 대외적으로 표방할 때는 국제 기준을 사용한다라고 얘기하지만 국제 기준을 도입하게 되면 국제 기준에다가 사용료 명목으로 이제 돈을 지불을 하는데 그 지불하는 돈의 금액이 국가의 경제력 순위에 따라 경제력 크기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경제력이 상당하다 보니까 금액도 상당하겠죠. 그래서 IFRS 국제 기준 도입 작업을 했을 때 유럽 회계 기준원에서 이건 IFRS가 아니라 중국 너 기준인 것 같은데? 라고 얘기를 했더니 중국에서 다시 한번 살펴봐. 국제 기준이 맞을걸? 아니면 돈 뺀다. 그래서 국제 기준이 맞다. 라고 해가지고 중국은 자체적으로 조금 회계 기준을 쓰는데 국제 기준과는 조금 괴리감이 있다더라.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95% 이상의 비상장 회사들이 사용하는 K갭,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이라는 원래 있던 기준은 우리나라 역사적인 사건들의 영향으로 미국 회계 기준이랑 일본의 회계 기준 중에 장점들을 조금 이렇게 섞여 있는 장점들이 섞여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런 형태. 그럼 이 두 가지를 잠깐만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이 두 가지를 잠깐만 비교를 하면 국제 회계 기준은 제일 큰 차이점이 국제 회계 기준은 원칙주의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은 규칙주의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럼 원칙주의와 규칙주의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규칙주의부터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일반 기업 회계 기준. 간단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라면을 끓여 먹는다. 라면을 어떻게 끓여 먹으면 가장 맛있는 라면이 되느냐 이거예요. 자, 그럴 때 물 550cc 정량을 맞춰서 100도씩 끓을 때 스프를 넣고 몇 분 내에 면을 넣어서 몇 분 내에 삶아서 몇 분 내에 먹으면 가장 맛있다. 이게 규칙주의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다양한 사회적인 경제적인 거래나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일일이 상세하게 어떻게 회계 처리하라고 다 상세하게 열거되어 있습니다. 열거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너무나 복잡하고 양이 많기 때문에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버겁겠죠. 그렇지만 현업에서 실무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찾아보면 다 나온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상장금융기관 의무 도입된 이 IFRS는 원칙주의에 입각해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원칙주의는 어떤 거냐? 아까 라면을 얘기 드릴게요. 어떻게 하면 라면이 가장 맛있느냐? 그건 당신이 입맛에 맞게끔 끓여서 먹어라. 짠 걸 좋아하면 물을 조금만 넣고, 꼬들꼬들한 걸 좋아하면 조금만 끓여서 먹고, 퉁퉁 불어터진 걸 좋아하면 오래 끓여서 먹고, 싱거운 걸 좋아하면 물을 많이 넣어서 먹고, 알아서 해라. 이게 원칙주의입니다. 원칙주의. 그래서 공부하는 수험생 입장에서는 참 편합니다. 편한데 상대적으로. 근데 현업에서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힘듭니다. 다양한 사회 케이스, 경제적 상황에 직면했을 때 어떻게 회계 처리를 해야 되는지 찾아보면 알아서 잘하시오. 그럼 알아서 잘하는 게 어떤 건데 그걸 판단을 못하면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오. 그럼 전문가, 저는 현직 세무사입니다. 저에게 이제 조력을 구하러 온다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제가 이렇게 얘기하겠죠. 국제회계 기준서를 찾아봤는데 알아서 잘하라고 돼 있으니까 알아서 잘하십시오. 이게 현 상황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일선의 기업체의 담당자들이 일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대기업을 따라갑니다. 대기업을. 대표이사에게 결제를 올렸을 때 대표이사가 이거 회계처리 왜 이렇게 한 거야? 그냥 국제회계 기준이 알아서 잘하라고 돼 있어가지고 알아서 했습니다. 그럼 결제를 안 해줍니다. 그죠? 다음번 결제를 올립니다. 대표이사가 물어봅니다. 이거 어떻게 회계 처리를 한 거야? 삼성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삼성에서. 그럼 결제를 해주죠. 그죠? 어쩔 수 없습니다. 그죠? 원칙주의가 그런 겁니다.
대신에 전문가의 자의적인 판단이 많이 개입되기 때문에 사고가 터질 염려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책임 소재도 참 불명확한 그런 경우들도 간혹 발생하긴 합니다. 자, 우리나라는 상장 금융기관은 IFRS, 나머지 95% 이상의 비상장은 K갭을 사용하고 있다. 됐죠? 자, 재무보고의 형태 되겠죠. 그죠? 용어가 어려워서 그렇지 별거 없습니다. 그죠? 우리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헤드쿼터라고 부르는 부서들 있죠. 기획, 인사, 총무, 그리고 뭐 영업, 재경, 재무, 회계 이런 팀들에서 대표이사한테 보고 들어간다 그 얘기예요. 수치화된 데이터를 가지고 그게 재무보고다 그 얘기예요. 재무보고. 그럼 재무보고에 어떤 형태가 있는데 재무보고에는 아주 다양한 형태들이 있을 겁니다. 다양한 형태들. 그 중에서 재무제표라는 게 있다더라. 재무제표라는 게. 우리는 이 재무제표에 대해서 앞으로 분석을 하는 방법을 공부하게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럼 이 재무제표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재무상태표, 보고할손익계산서, 자본매매표, 현금흐름표, 그리고 주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재무상태표는 과거에 공부하신 분들 대차대조표 있죠. 대차대조표가 재무상태표라는 용어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손익계산서가 포괄이라는 말이 붙어가지고 포괄손익을 표시를 합니다. 포괄손익계산서. 그리고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이런 게 있습니다. 주석도 있죠. 주석은 적용한 회계정책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려가지고 이런 걸 하나 언급을 드려볼게요. 수치화된 데이터로 나타낼 수 없는 거, 근데 우리 회사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주석으로 기재를 합니다. 주석으로. 간단한 예를 하나 들면 회사에서 토지를 하나 샀습니다. 토지를 하나 샀는데 10억에 샀어요. 10억에. 언제 샀는데? 50년 전에 샀어요. 강남이랍니다. 강남. 지금 이게 값어치가 10배? 20배? 엄청나겠죠. 그죠? 그죠? 그런 것들을 기재해 놓는 겁니다. 재무상태표에는 토지가 10억으로 장부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 거 우리는 역사적 원가라고 표현합니다. 최초에 취득할 때 그 취득가액 그대로 장부에 달려 있습니다. 근데 현 시점의 현 시세는 천정부지로 치솟았겠죠. 그죠? 그런 걸 주석상으로 써놓는 겁니다. 지금은 값어치가 이 정도 된다. 이 정도 된다. 그럼 여기서 그런 의문이 드실 분들이 계실 거예요. 10억짜리 토지가 지금 한 1000억 되면 장부에 1000억이라고 이렇게 수정을 해가지고 기재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네, 안 됩니다. 그렇게 기재할 수 없습니다. 왜 기재할 수가 없는데 감정이라는 걸 받아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 땅을 판 게 아니기 때문에 적정한 값어치가 얼마인지 그 데이터를 산정하는 데는 개인적인 견해, 추정치가 포함될 수밖에 없습니다. 포함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현직 세무사로 있으니까 세무사는 세법 전문가입니다. 세법의 입장을 말씀드리면 10억짜리가 1000억이 됐다고. 세법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뭐 어쩌라고 그 얘기입니다. 뭐 어쩌라고. 팔았냐고. 팔지 않았잖아. 즉 실현되지 않았잖아. 실현되지 않았는데 무슨 회사의 자산을 증가시켜가지고 부를 증가시키냐 그 얘기예요. 됐죠? 여기서 또 궁금증이 생기시는 분들이 계실 건데 그럼 1000억이 된 건 어떻게 하느냐? 듣고 올리셔도 됩니다. 회사가 나중에 청산 절차를 거칠 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라는 명목으로 그걸 인정을 해주고 그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납부하도록 됩니다. 다시 돌아갈게요. 예, 그런 것들을 주석상에 씁니다. 또 하나 이런 것도 언급드릴게요. 대표이사가 아침에 출근을 했는데 술 냄새가 풀풀 납니다. 그래서 막 쌍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계 담당자가 그래요. 대표님 어제 무슨 일이 있으셨길래 그렇습니까? 어제 비싼 술 얻어먹었다. 대표님 무슨 일이 있으셨는데요? 친구가 보증을 좀 서달래가지고 우리 회사 명의로 보증을 좀 서줬어. 근데 너무 걱정하지 마. 그 친구가 나 어릴 때부터 친구라 가지고 절대 배신하거나 배반할 친구는 아니야. 걱정 안 해도 돼. 그럼 뭐 보증을 서주셨다는데 그래도 세상 일 모를 거 아닙니까? 대표님 만약에 친구분이 돈을 안 갚으시면 우리 회사가 물어야 되는 보증 금액이 얼만데요? 500억. 엄청나죠. 그죠? 지금 당장 그 친구가 중국으로 도망을 가버려가지고 그 보증선 부분에 대한 채무에 대해서 내가 대입 연체를 해야 되느냐? 그런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은 아직 벌어지지 않았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존립이 위태해질 수 있는 아주 큰 사건이에요. 그런 것들을 주석상에 갖다 쓴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재무제표, 수치화된 데이터로 나타낸 저 4가지 재무제표와 그리고 수치화된 데이터가 아닌 주석을 포함해서 재무제표라고 표현합니다. 재무제표. 재무제표할 때 이 제자가 모두제자입니다. 모두제자.
부채자 여러 개가 있다 그 얘기예요. 그 여러 개가 이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재무보고 수단은 경영자한테 재무보고 결제받으러 갈 때 수단 다양한 수단이 아니겠습니까? 여기 기타 재무보고 수단에 보면 사업보고서도 있고 토의한 분석 자료도 있을 거고 이런 것들도 있다 그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 재무제표를 가지고 정보를 제공을 한다. 정보 제공의 수단의 핵심은 재무제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핵심적 재무보고의 수단, 재무제표가 지금 하나씩 일일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숫자화된 데이터로 되어 있는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자본금융 현금흐름표가 있고요. 그리고 주석이 있습니다. 그럼 재무상태표는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재무상태표는 말 그대로 재무상태를 나타내주는 표가 재무상태표입니다. 저의 현 시점의 재무상태, 오늘이 3월 12일, 3월 12일 현 시점의 재무상태를 나타내주는 표, 이게 재무상태표다. 그럼 재무상태표의 가장 중요한 포커스는 뭐냐? 특정 시점이라는 말이 포인트입니다. 특정 시점의 재무상태를 나타내주는 게 재무상태표다 그 얘기예요. 그럼 나머지는 특정 시점이 아니라 일정 기간이라는 표현입니다. 손익계산서 1월부터 12월까지 기간의 손익들, 자본변동표 1월부터 12월까지 기간의 자본의 변동들, 현금흐름표 1월부터 12월까지 기간의 영업투자 재무활동을 일어난 현금의 유출입들, 이런 것들을 나타내준다. 됐죠? 살펴보자. 재무상태표, 말 그대로 현 시점에 저의 재무상태를 나타내주는 표가 재무상태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간단한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주식회사 부산이라고 돼 있죠. 그죠? 저라고 그냥 할게요. 3월 12일 오늘의 저의 재무상태를 한번 나타내 보겠습니다. 그러면 주식회사 부산이 아니라 장병호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2024년 3월 12일 현재 이렇게 될 거예요. 됐죠? 그리고 이렇게 T 계정이랍니다. T자를 그려서 왼쪽 편부터 표시해 볼게요. 여러분들 보실 때 왼쪽 편. 자, 제가 건물을 하나 갖고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건물 2억짜리 건물을 하나 갖고 있다. 그럼 여기 건물 2억 이렇게 쓰는 겁니다. 건물 2억. 그럼 이 건물 2억 돈이 어디서 나가지고 샀냐 이거예요. 그걸 오른쪽 편에다가 쓰는 겁니다. 오른쪽 편에다가 무슨 돈이 있어서 샀는데 내가 수중에 돈이 1억이 있었어. 1억. 그럼 내 돈 1억. 그럼 건물 어떻게 샀는데 1억밖에 없는데 남의 돈 빌려왔겠죠. 그죠? 1억 빌려왔겠죠. 남의 돈 1억. 건물 2억. 내 돈 1억. 남의 돈 1억. 이렇게 3월 12일 현재 저의 재무상태를 나타내주는 표. 이게 재무상태표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됐죠? 근데 회계는 만국 공통어라고 표현하죠. 그죠? 회계를 하는 사람들끼리의 공통된 언어, 용어를 써야 된다고. 그래서 건물 이런 걸 앞으로는 자산이라고 표현하자. 자산. 그리고 내 돈이라고 하지 말고 자본이라고 하자. 자본. 남의 돈이라고 하지 말고 부채라고 하자. 부채. 이렇게 약속을 한 겁니다. 그죠? 됐죠? 그죠? 미국인이랑 대화를 하려면 영어를 알아야 되겠죠. 그죠? 물론 그 미국인이 한국어를 알아도 되겠지만 어쩌겠습니까? 경제력 순위에서 우리가 안 되는데. 그죠? 그래서 회계를 하려면 회계에서 쓰는 공통된 용어, 언어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용어는 처음에 생소하시고 거부감이 들더라도 이 용어를 암기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책이 읽어집니다. 그러면 나의 건물, 자산. 그럼 이 왼쪽 편을 보면 내가 현재 갖고 있는 재산의 보유 현황을 알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럼 오른쪽을 보면 그 소유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어디서 돈을 끌어다가 그걸 샀느냐, 자금의 조달 원천에 대해서 알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 왼쪽 오른쪽이라고 하지 말자. T자를 딱 그려서 등식의 왼편은 앞으로 차변이라고 얘기하자. 등식의 오른편은 앞으로 대변이라고 얘기하자. 됐죠? 자, 지금 이 얘기를 들으시면 반응이 반반 극명하게 갈릴 겁니다. 예상이 됩니다. 회계에 대해서
전공을 하셨든 안 하셨든 간에 회계 수업을 조금 들어보셔가지고 이 용어가 익숙하신 분들은 너무 기초적인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비전공자이신 분들은 차변, 대변이 뭐야? 이 용어 자체에 일단 힘듭니다.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예전에 있었던 재밌는 일인데 과거에 벌써 한 7, 8년 된 것 같네요. 과거에 어디서 했는지 모르겠는데 특강으로 제가 회계원리 수업을 한 8시간 했습니다. 회계원리 수업을 한 8시간 했는데 맨 앞자리에 머리가 하얗게 새신 어르신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눈이 막 초롱초롱하세요. 열의가 엄청나시더라고요. 막 부끄럽기도 하더라고요. 제가 저 연배가 됐을 때 저렇게 앉아서 공부를 열의 있게 할 수 있을까? 라고 부끄러울 정도로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쉬는 시간에 저한테 찾아오신 겁니다. 세무사님, 이게 질문 좀 해도 됩니까? 예, 질문하십시오. 근데 이게 터무니없는 질문일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터무니없는 질문이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모르시니까 질문하시는 거죠. 알고 계시면 여기 앉아가지고 수업을 들을 일이 뭐가 있습니까? 뭐든 괜찮으니까 질문하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분이 뭐라고 질문하시냐면, 세무사님, 옛날에 이 재무상태표가 대차대조표였잖아요. 예, 맞습니다. 대차대조표였죠. 우리가 이 차변대변이라면서요. 예, 차변대변입니다. 그러면 차대대조표라고 하지 왜 대차대조표라고 합니까? 이러는데 뻥 쪘습니다. 네.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은 느낌이더라고요. 그래도 회계세법에 대해서 한 20년 정도 본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그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비전공자분들은 그런 게 궁금하실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회계를 하는 사람들끼리 약속입니다. 약속. 이 약속을 어기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 대화가 안 되는 겁니다. 대화가 이 약속대로 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비전공자분들은 지금 생소하시더라도 이 약속을 꼭 지키려면 용어가 익숙해져야 됩니다. 용어가 어떻게 하면 익숙해질 수 있습니까? 오늘부터 연습장 꺼내가지고 깜지에다가 차변, 대변 100번씩 쓸까요? 아니,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을 끝내실 때, 한 학기 과정이죠. 이 한 학기 과정 끝내시고 2학기 때는 제가 이제 세법 강의를 하게 될 건데요. 한 학기 과정 끝내실 때쯤 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회계학적 마인드라는 게 어느 정도 생겨 있을 겁니다. 그 시점에 이 자료를 다시 보신다면 내가 그때 왜 차변, 대변 용어 때문에 힘들어 했을까? 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드실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용어를 익숙해지려고 애쓰실 필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됐죠? 자, 그리고 밑에 재무상태표 등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재무상태표 등식은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이다. 당연한 얘기죠. 아까 내가 건물이 2억짜리, 내 돈 1억, 남의 돈 1억. 그래서 2억이다. 됐죠? 됐습니다. 넘어갑니다. 자, 이제 포괄손익계산서라는 걸 살펴보겠습니다. 포괄손익계산서라는 용어가 나오면 일단 그걸 의문을 드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내가 과거에 공부할 때는 손익계산서라고 얘기했는데 포괄이라는 말이 붙었는데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라는 생각이 드실 분이 계실 겁니다. 그렇죠? 자, 손익계산서는 수익과 비용을 나타내는 게 손익계산서죠. 포괄이라는 말이 붙은 건 뭔데? 포괄손익도 같이 나타내는 게 포괄손익계산서입니다. 그럼 포괄손익이라는 건 도대체 뭔데? 아직 실현되지 않은 손익도 나타낸다. 이게 포괄손익계산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네요. 그걸 가지고 예를 들어볼게요. 아까 우리 토지 10억짜리 샀는데 지금 값어치가 1000억 정도 한다면서요. 그죠? 아직 팔지 않았죠. 팔게 된다면 이익이 990억이 나겠죠. 그죠? 그런 손익까지도 다 나타낸다. 그걸 우리는 포괄손익계산서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포괄손익계산서는 수익과 비용을 나타내는 게 포괄손익계산서입니다. 수익은 도대체 뭐냐? 자, 제가 상품 매매 기업이라서 상품을 팔았습니다. 혹은 제품, 회사에서 만든 제품을 팔았습니다. 그 판매로 인한 수익을 얘기하는 겁니다. 판매로 인한 수익이 뭔데? 매출 얘기하는 겁니다. 매출. 내가 서비스업이다. 용역 제공기업이다. 용역을 제공해주고 수익을 인식을 했다. 용역을 제공해주고 수익을 인식한 거 그거는 뭔데? 매출입니다. 매출. 그 매출이 수익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고 국제회계 기준서에 보면 매출이라는 용어 대신에 수익이라는 용어 다 네번율을 쓰고 있습니다. 네번율. 그러면 비용은
수익에 대응되는 비용들이 있겠죠. 그 비용들을 차감한 나머지가 당기순이익이 되겠죠. 즉 내가 벌어들인 거에서 쓸 거 다 쓰고 내 주머니에 남은 거, 요게 당기순손익이 된다 그 얘기예요. 됐죠? 방향을 한 방향으로 잡겠습니다. 플러스 이익이 났다라고 가정할게요. 그럼 당기순이익이 났겠죠. 그 당기순이익, 내 주머니에 남은 그 당기순이익은 누구 돈입니까? 내 돈이지요. 내 돈. 그래서 이 돈이 그대로 자본에 가서 붙는 겁니다. 간단한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제가 처음에 사업을 시작을 할 때 자본 100원으로 시작했습니다. 자본 100원으로 시작을 했는데 벌어들인 수익이 1000원, 그리고 지출한 비용이 800원, 그래서 이익이 200원이 남았다. 이 이익 200원 내 주머니에 들어가죠? 그러면 자본은 300원이 되겠죠. 그죠? 어려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 포괄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는 당기순이익과 자본, 이 둘이 연결이 되어 있다. 연결이 되어 있다.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중요한 부분. 그래서 손익계산상 이익은 재무상태표에 자본금으로 가서 흘러 들어가서 자본을 구성하게 됩니다. 자본을 어떤 요소를 구성하게 되는데 들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이익잉여금이라고 표현하죠. 그죠? 회사가 수년간 장사하면서 쌓인 그 이익들, 그것들을 잉여금이라고 표현하고 그 잉여금이 내 돈, 자본을 구성하게 되는 겁니다. 그죠? 됐습니다. 자, 다음 회계상의 거래라는 게 있습니다. 회계상의 거래. 회계상의 거래라는 건 도대체 뭐냐? 회계상의 거래를 이해하려면 일반적인 거래와의 차이점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다시 우리가 거래라고 표현하는 것은 회계상의 거래와 일반적인 거래로 구분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럼 우리는 도대체 이 거래를 왜 구분을 하느냐? 회계장부라고 표현하는 장부에는 회계장부라고 표현하는 분계장이라든지 총계정원장 이런 주요 장부에는 회계상의 거래만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거래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회계상의 거래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구분을 할 줄 알아야 기재를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간단한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일반적인 거래에는 해당이 되는데 회계상의 거래에는 해당이 안 되는 거. 자, 우리가 친구를 오랜만에 만났는데 친구가 장사를 한답니다. 장사를 하는데 그 친구가 파는 물건이 우리 회사에 꼭 필요한 물건이에요. 그래서 한 10억 원치 사오기로 했어요. 계약서 썼느냐? 아니, 계약서 안 썼습니다. 그럼 뭐 거래는 했냐? 거래는 했대요. 거래를 어떻게 했는데 전화 통화했대요. 10억 원치 사기로.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걸 거래라고 표현하지만 회계상의 거래는 아닙니다. 즉 회계장부에 기재하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됐죠? 하나만 더 예를 들어봅니다. 우리가 회사를 운영하는데 창고에 불이 나버렸어요. 창고에 불이 나가지고 창고에 있는 재고자산이 재고가 한 10억 원치 불타서 없어져 버렸어요. 불타서 없어져 버렸다고. 이걸 우리는 거래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회계상의 거래에는 포함이 됩니다. 일반적인 거래는 포함 안 되지만 회계상의 거래는 포함이 돼요. 그럼 다시 회계상의 거래는 포함이 되니까 회계장부에는 기재가 됩니다. 됐습니까? 됐죠? 그럼 결론. 회계상의 거래와 회계상의 거래가 아닌 일반적인 거래를 어떻게 구분하느냐? 우리 방금 살펴봤던 자산, 부채, 자본 이 세 가지는 재무상태표의 구성요소. 수입, 비용 이 두 가지는 손익계산서의 구성요소.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의 증가한 변화를 갖고 오는 거래만 회계상의 거래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거래라고 표현하는데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의 증가한 변화를 가지고 오지 않으면 회계상의 거래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됐죠? 됐습니다. 그럼 우리는 회계상의 거래를 구분해서 회계상의 거래만 장부에다가 반영을 해야 된다. 그때 회계상의 거래는 재무상태표 구성요소, 손익계산서 구성요소인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의 증가한 변화를 갖고 오는 것들, 그것들만 우리는 회계상의 거래라고 표현을 한다. 그게 아니면 회계상의 거래가 아니다. 그렇지만 회계상의 거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석에 기재하는 사항도 있었다. 아까 말씀드렸던 거, 보증서준거. 됐죠? 됐습니다. 자, 회계의 순환 과정이라는 게 나오는데 오늘 실질적인 첫 시간이기도 하고
첫 시간에 대면 강의로 했으면 좋았을 텐데 비대면 강의고, 비대면 강의는 예전에 통계자료를 보니까 30분 이상 지속되면 집중력이 굉장히 떨어진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 하고 다음 주 대면 강의 때 조금 더 상세하게, 그때는 실질적으로 책을 가지고 그때 인사도 다시 드리고요. 한 학기 동안 수업 진행할 방향에 대해서도 좀 언급을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만 하고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듣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